올해로 53이 된 이제는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가 아닌 그냥 오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곁에는 이제 구수한 메주 냄새 대신 향긋한 커피 향이 머물고 달아빠진 고무장갑 대신 예쁜 반지가 자리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건져올린 쓰디쓴 그러나 가장 값진 교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어머님들, 또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쫓겨난 뒤 제 이름 석 자를 걸고 다시 일어서는 처절했지만 눈부셨던 싸움의 기록입니다. 제 인생은 27, 꼭 이맘때쯤 가을에 시작해서 49의 겨울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돌이켜보면 제 이름은 결혼과 동시에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성실함 하나는 알아줘야 했죠. 문제는 그 성실함이 오롯이 자기 가족, 특히 시어머니에게만 향해 있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 시댁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진미 반찬이라고 정말 이름처럼 맛 하나는 기가 막혔죠. 그 맛의 중심에는 바로 시어머니,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그 기술을 전수받아야 했던 제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시더군요. 뽀얀 얼굴에 화사한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양팔을 까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결혼 생활의 첫 장면이었죠. 눈물이 찔끔 났지만 이게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27의 저는 사랑하는 남자를 얻었으니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던 순진한 여자였으니까요. 제 하루는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반찬 가게에서 끝났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는 말은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여름에는 땀으로 절고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퉁퉁 불어터져 동상에 걸리기 일쑤였어요. 제 손에서는 늘 마늘 냄새, 젓갈 냄새, 고춧가루 냄새가 떠나질 않았어요. 손톱 밑에 낀 검은 양념대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조차 사치였어요. 혹시라도 내게서 나는 이 쿰쿰한 냄새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할까봐 약속 잡기가 두려웠어요. 한 번은 큰맘 먹고 동창회에 나갔다가 한 친구가 무심코 어디서 청국장 냄새 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얼굴이 화끈거려 그대로 도망치듯 나온 뒤로는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남편은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 와서는 가게 정리를 돕는 정도였어요. 힘들지 않냐는 말 한마디가 참 듣고 싶었는데 그는 늘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옆에서 잘 좀 도와드려. 당신밖에 없어라는 말로 제 입을 막았죠. 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늙어가는 어머니를 대신할 새로운 일꾼이었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오늘 김치 맛있게 담가졌네 라는 칭찬이 더 익숙한 사이가 되어갔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몸이 2개라도 모자랐어요. 한 손으로는 아이를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무를 묻혔어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도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해열제 한 번 먹이고는 가게 구석에 이불을 펴고 눕혀놨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요. 아이에게 늘 미안한 엄마였어요. 아이 소풍날 김밥 한 번을 제 손으로 싸준 기억이 없네요. 가게에서 파는 김밥이 더 맛있다며 그걸 들려보냈으니까요. 제 아이들은 엄마의 손맛이 아니라 진미 반찬의 맛을 기억하며 자랐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한으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어머니의 손맛은 좋았지만 장사 수완은 별로 없으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매일 버려지는 반찬도 많았고 재료 관리도 엉망이었죠. 보다 못한 제가 나섰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게 그때 처음으로 쓸모가 있더군요.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가게 장부를 새로 정리했어요. 재료 원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반찬이 잘 나가고 어떤 게 안 나가는지 요일별, 날씨별 매출 분석까지 엑셀로 표를 만들어가며 꼼꼼하게 관리했죠. 또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오늘의 반찬 세트 같은 기획 상품도 만들고 주변 지인들에게 아름아름 홍보도 시작했어요. 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가게는 눈에 띄게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진미 반찬은 그냥 동네 가게가 아니라 줄 서서 사가는 맛집이 되었죠. 특히 제가 심혈을 기울인 건 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공장에서 파는 간장, 된장을 사다 쓰셨는데 저는 그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맛을 가지려면 기본이 되는 장부터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어머니께 부탁해서 전통 방식으로 장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매주를 쓰고 항아리를 닦고 소금물을 맞췄어요. 가게 뒤편 작은 공터에 장독대를 만들고 제 자식 돌보듯 장을 돌봤어요. 햇살 좋은 날에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을 쬐어주고 비 오는 날에는 빗물이 들어갈까 밤새 노심초사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 제 손에서 깊은 맛의 간장과 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장으로 만든 반찬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맛을 냈죠. 손님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간장만 따로 팔 수 없냐는 문의가 쇄도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유난 떤다며 못마땅해 하시더니 가게 매출이 오르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시곤 제게 가게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아가,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이 가게 나중엔 다 네 거야. 우리 아들이야. 회사 다니니 실질적인 주인은 너지. 그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내 20년 젊음과 맞바꾼 곳이니까. 내 피와 땀이 저 벽돌 하나하나에 저 장독대 항아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남편도 옆에서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없었으면 우리 집은 아직도 그저 그런 가게였을 거야. 고마워. 정말. 이라고 말할 땐 그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이걸로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10년을 버텼어요. 사건은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작됐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셨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을 맡고 음식을 날랐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문제는 장례가 끝나고 시아버님의 유산이 정리되면서부터였어요. 평생 모은 돈과 얼마 전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된 선산의 보상금까지 합쳐져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 시어머니 손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억대의 현금을 쥐게 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둘 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저녁 준비를 했죠.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 가게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잡았는데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힘들어하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쉴 때 됐잖아. 평생 고생만 했는데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쉬라니. 평생 일만 하던 나에게 갑자기 쉬라니.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됐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예전에는 아가 하시던 분이 제 이름을 딱 부르시더군요. 수진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주방 구석에 처박혀 살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어머니, 제 인생이 바로 이 가게인데요. 제 20대가, 30대가, 40대가 다 여기에 녹아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나는 내 아들하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이 가게랑 집 다 처분하고 아들이랑 작은 아파트 얻어서 조용히 살란다. 보상금도 있고 하니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머리를 한 대, 세 개 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그럼 저는요? 제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요? 저는 어디로 가나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너는 이제 우리 식구 아니지. 우리 아들이랑 정리하면 남남이잖아. 그동안 고생한 값은 쳐줘야 하니 이사 갈 때 위자료나 좀 챙겨주마.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발 아니라고.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긍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내 젊음을,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일 잘하던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필요할 땐 독덩이라며 치켜 세우고 이제 돈이 생겨 더 이상 내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니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20년간 공들여 익힌 된장이었지만 그들은 된장만 쏙 빼먹고 그걸 담았던 낡은 항아리는 깨부숴 버리려는 거였어요. 제가 바로 그 낡은 항아리였던 거죠. 그날 이후 집은 지옥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남편은 죄인처럼 제 눈을 피하기만 했어요. 제가 20년간 썼던 앞치마, 제가 만들었던 레시피 노트, 제가 애지중지 닦던 장독대, 그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제게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그동안 고생한 값이라고 생각해. 미안하다. 저는 그 통장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어요. 이걸 받으면 내 20년 세월이 정말 고작 5천만 원짜리였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1년에 25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남짓. 제 새벽과 낮과 밤의 가치가, 제 상처투성이 손의 가치가 고작 그 정도였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통장을 남편의 가슴팍에 던져버리고 소리쳤죠. 필요 없어. 당신들한테 내 인생을 헐값에 팔 생각 없어. 당신들이 버린 내 인생, 내가 얼마나 비싼 값에 되살려내는지 똑똑히 지켜봐.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제 평생 그렇게 악을 써본 건 처음이었어요. 목이 다 쉬어버렸죠. 그들은 제 발악을 그저 가엾다는 듯이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는 캐리어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20살이 훌쩍 넘은 아이들은 이미 대학 때문에 독립해 있었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꼴을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막상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지니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은 형제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며칠을 찜질방과 싼 모텔을 전전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볼품없었어요. 푸석푸석한 피부,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 오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진미 반찬의 그림자만 남아 너덜너덜하게 펄럭이고 있었죠. 세상의 모든 문이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힌 기분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터널 속에 혼자 갇힌 기분.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절망의 늪이 제 발목을 잡고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싼 모텔의 눅눅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 잘못은 대체 뭐였을까?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게 죄였을까? 남편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른 게 죄였을까? 아니,
내 잘못은 나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는 거였어요. 나를 지우고 며느리와 아내라는 껍데기만 남겨뒀던 게 가장 큰 잘못이었던 거예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들에게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오수진이라는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어요. 제게 남은 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수중에는 돈도 젊음도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20년 동안 몸으로 익힌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저만의 장이 있었죠. 그들이 가게를 처분할 때 제가 담갔던 장들은 아마 헐값에 넘겨졌을 거예요. 그 깊은 맛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가장 작은 것부터. 수중에 남은 비상금 몇백만 원을 털어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단칸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항아리 몇 개를 사온 것이었어요. 방 한 구석에 신문지를 깔고 메주콩을 삶기 시작했어요. 냄새 때문에 주인집 할머니에게 쫓겨날 뻔도 했지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만든 된장을 한 덩이 드렸더니 다음 날부터는 오히려 콩 삶는 걸 도와주시더군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장을 담그는 데만 몰두했어요. 예전처럼 커다란 장독대는 아니었지만 제 모든 정성을 그 작은 항아리에 쏟아부었죠. 그 시간은 단순히 장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흩어졌던 제 마음을 다독이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발효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장이 어느 정도 익어갈 무렵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도 제 손맛은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제가 무친 나물 반찬이 맛있다고 손님들이 칭찬하기 시작했고 주방 이모님들이 제게 비법을 물어보기도 했죠. 총각김치 좀 담가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어머, 이거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 비법이 뭐야?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직접 담근 간장이랑 액젓으로 맛을 내서 그래요.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통에 제가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조금씩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맛을 보게 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돈을 줄 테니 팔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던 대학 동창 녀석이 제 사정을 듣고는 무릎을 탁 쳤어요. 수진아, 너 바보냐? 그런 황금 같은 손을 가지고 왜 식당 주방에서 고생하고 있어?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파는 세상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오수진의 명품 수제장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어요. 제품 사진이라고 해봐야 휴대폰으로 찍은 투박한 사진이 전부였고 홈페이지도 어설펐죠. 하지만 저는 상세 설명에 제 모든 진심을 담았어요. 20년의 세월을 갈아 넣어 얻은 저만의 비법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시간을 견디게 해준 가장 정직한 맛입니다. 첨가물은 일절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산 콩과 천일염, 그리고 저희 시간과 정성만을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죠. 그리고 진심이 담긴 후기를 남겨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반장으로 국을 끓였는데 저희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깊은 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인생 된장을 만났습니다. 이걸로 끓인 된장찌개 때문에 요즘 밥을 2공기씩 먹어요. 입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어요. 동네 맘카페에서 시작된 소문은 전국의 요리 커뮤니티로, 인스타그램으로, 블로그로 번져나갔죠.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칸방은 이제 저희 희망이 자라나는 공방이 되었죠. 매일 택배 상자를 싸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웃음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제 작은 온라인 스토어가 제법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명한 요리 블로거 한 분이 제 간장을 사서 맛을 보더니
극찬하는 리뷰를 올린 거예요. 숨어있던 장맛의 고수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날 제 스토어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하룻밤 사이에 주문이 수백 건이 쌓였고 저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밤을 새워 포장을 했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일어서는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스토어 상품 리뷰란에 이상한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옛날 진미 반찬 가게 맛이랑 똑같네. 주인 아줌마가 레시피 훔쳐서 차린 건가? 정직한 맛? 웃기시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파는 게 정직한 건가요? 양심도 없지.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일하던 아줌마일 뿐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들이었어요.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성공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가 망해서 빌빌거리길 바랐을 텐데 보기 좋게 일어서는 꼴을 보니 배가 아팠던 거겠죠. 그들의 비열한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너 이거 봤어? 인터넷에 원조 진미 명품 수제장이라는 게 생겼어.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눌러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조악한 디자인의 홈페이지에 30년 전통 반찬 명가 진미의 비법을 그대로 담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죠. 그리고 판매자는 제 전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오수진의 명품 수제장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것을 보고 교묘하게 원조와 진미라는 단어를 넣어 비슷한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한 거였어요. 분노보다 먼저 헛웃음이 나왔어요. 장을 담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메주콩 한번 삶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체 무엇으로 장을 만들어 팔겠다는 걸까? 그 답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죠. 그들의 제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기성품 간장이었어요. 가격은 제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그들은 제 정성과 시간을 돈으로만 환산해서 더 싸게, 더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려 했던 거예요. 가장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제 레시피 노트를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었어요. 제가 20년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던 피땀 눈물이 서린 그 노트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서라고 소개하고 있더군요. 제가 집을 나올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바로 그 노트였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편함에 꽂힌 내용 증명 한 통이 제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귀하는 당사 원조 진미가 소유한 고유의 제조 비법 및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법이니 상표권이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무섭고 두려웠죠.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건가? 저들의 거짓말에 내 진심이 짓밟히고 마는 건가? 단칸방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한 건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죠. 그래, 해볼 테면 해봐. 어디 한번 해보자고. 이번엔 절대 안 뺏겨. 지난 20년은 며느리로 살았지만 지금의 나는 오수진이야. 당신들이 버린 그 이름 걸고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건 내 기술이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니까.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건 전쟁이었고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대신 제 공방으로 향했어요.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었죠. 잘 숙성된 간장에서 깊고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래, 이게 내 무기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시간과 정성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맛.
저는 제 온라인 스토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악성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죠. 오수진의 명품 수제장을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이었어요. 저는 제 지난 20년의 삶을 신혼 첫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양파를 까야 했던 이야기, 아이 없고 나무를 묻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저만의 장을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억대의 보상금이 생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어떻게 쫓겨났는지, 5천만 원짜리 위자료를 어떻게 거절했는지, 왜 이 사업이 제게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제 이름과 인생을 되찾는 과정인지를 전부 털어놓았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어요. 최근 저와 제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비방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는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는 맛이 증명할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만든 이 장의 맛을 믿어주십시오. 제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제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회가 달렸고, 돈줄 내주자며 일부러 제 제품을 더 많이 주문하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특히 저를 극찬했던 그 요리 블로거는 제 글을 공유하며 원조 진미 수제장과 제 간장을 직접 비교, 분석하는 콘텐츠를 올렸죠. 색깔과 향, 염도,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를 했을 때의 깊은 맛의 차이를 조목조목 짚어주었어요.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오히려 제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된 셈이었어요. 그들의 원조 진미 수제장은 얼마 못 가 사기 상품으로 낙인 찍혀 쓸쓸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보낸 내용 증명은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자 깨끗하게 취하되었고요.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마늘 냄새 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구수한 장냄새가 나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업가 오수진 대표가 되었죠. 매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어요. 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이름을 부르며 찾아주는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제 웃음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얼굴을, 제 목소리를, 제 웃음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자존감이란 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 이긴 경험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자산이 되었어요. 그 후로 2년이 흘렀어요. 제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이제는 작은 공방이 아니라 정식 해썹 인증을 받은 깨끗한 공장을 갖게 되었죠. 오수진의 명품 수제장은 백화점, 식품관에도 입점하는 브랜드가 되었고요. 얼마 전이었어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명품 수제장을 활용한 건강밥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죠. 말끔하게 차려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뒤편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허리가 굽고 폭삭 늙어버린 전 남편이었어요. 초라한 행색으로 제 강연을 듣고 있더군요. 강연이 끝나고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수진아, 아니 대표님, 대단하네.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차렸다는 식당은 1년도 못 가 망했고 남은 돈은 사기를 당해 거의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요. 그는 제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땐 엄마 등살에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옆에서 뭐든 다 도울게. 예전처럼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죠.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내 인생에 더 이상 당신 자리는 없어요. 그리고 난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당신들이 버려준 덕분에, 심지어 2번이나 날 무너뜨리려 한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네요. 당신들의 그 비열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완벽한 무관심. 그게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죠.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장을 만드는 장인 오수진입니다. 제 손은 여전히 일을 하지만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제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맛있는 장은 바로 지금부터 익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만이 정할 수 있는 거랍니다. 낡은 항아리라고 버려뒀을 때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이에요. 모두들 행복하세요.